속도는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좀 도움이 잘 되길 바라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부채에서는 그런 걸 좀 보면 돼. 아, 이 기업이 가진 채무가 이 기업한테 좀 위협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현금. 그 단기 금융 자산까지 보는 거야, 원래는. 얘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어쨌든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부채랑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얘네가 1년에 얼마 버는지 확인해서 아, 충분히 가능하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본은 뭐 여기서 제일 큰 게 보통은 이제 이익잉여금이거든. 이익잉여금. 근데 이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64년 동안 기업을 운영을 했잖아. 그동안 남은 돈을 그냥 여기다가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얘네가 64년 동안 기업 영업 행위를 하면서 얼마만큼 남겨 먹었냐, 얼마만큼 이익이 남았냐, 이걸 그냥 표기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누계액으로 보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익 잉여금은 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나. 소리만 들어봐. 자본금 있지, 자본금. 보여? 자본금은 매년 그대로지. 이거는 처음에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간 자본금이야. 기초 금액. 그래서 얘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다 자본금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얘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이 자본 총계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익잉여금은 그냥 재무상태표에 표기만 되고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쌓이든지 자산을 매입하든지 뭐 재료를 사든지 하면서 다 나가는 거야. 결국 돈은. 대신에 이제 자본 총계만 늘어난다. 자본 총계만. 이익이 쌓이면서. 그래서 얘는 되게 수동적인 뭔가 아까 부채는 기업이 뭔가 행위를 하면 막 늘어나고 줄어들잖아. 부채를 뭐 갚으면 줄어들고 빌리면 늘어나고 매입 채무가 늘어나고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하는데 자본은 수동적으로 변해. 그냥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자본이 남게 되는 거야. 자본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재무 상태표 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를 잘 확인하면 된다. 자본은 뭐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재무 상태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걸 이용해서 아까 유형 자산 있었지? 이 자산을 이용해서 영업을 해서 결과를 낸 게 포괄손익계산서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뜯어볼게. 아까 말한 매출액 있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기타 비용과 금융 수익과 원가를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와. 법인세까지 빼면. 그래서 이 순이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는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는 요 주주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삼양식품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 62기는 2022년이야. 9천억 벌다가 23년부터 1200억 벌고 이제 1조 2천억 벌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는 1조 7천억을 벌어. 어때? 성장률이 어때? 빠르다. 엄청 빠르지? 얘는 9천억에서 1조 2천억이라는 거는 33%가 늘어난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1조 2천억에서 1조 7천억이 됐어. 얼마나 늘어나? 매출액. 50%가 늘어난 거야, 50%가. 여기 30%, 아, 50%가 늘어난 거야. 말이 안 되지? 내년엔 어떨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떨까? 25년. 한번 유추해 볼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데,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나도 유추를 해볼 수 있어. 분기 보고서가 나왔잖아. 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면은 홀수익계산서 있지. 어때? 3개월 동안 5천억. 5,300억이지. 거의 5천억이 5,300억이라 칠게. 그러면은 계략으로 구해보는 거야. 5,300억 곱하기 4를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럼 어때? 2조 1,200억. 2조 1,200억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계략 계산해도 2조 1,200억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성장률이 꺾인 거잖아. 그렇지. 그지? 몇 퍼센트 성장이냐? 2조 1,000억이면 한 20%? 4,000억 늘어나는 거니까. 그지? 한 20 몇 프로 되겠네. 22%? 20%? 그럼 갑자기 줄어들었잖아. 근데 이번에 밀양 2공장이 준공이 됐단 말이야. 그게 아마 3, 4분기에 매출액을 엄청 띄울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매출액 예상해 보는 거야. 그런 이벤트로. 이 재무제표라는 건 과거의 기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래는 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재무제표니까. 매출원가는 어때? 점점 늘어나. 당연히 근데 늘어나겠지? 왜 당연히 늘어날까? 많이 팔아서 매출액을 남겼으니까 그만큼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변동비라 그러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원재료도 사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많이 파는 만큼 매출 원가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따질 때 어떤 식으로 따져야 되냐면 내가 계산기를 보여줄게. 계산기를. 이게 같이 보면 좋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 전체 화면을 볼게. 좀 내리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매출 총 이익률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냐를 보면은 매출 원가가 변동비성이 큰지 고정비성이 큰지를 알 수가 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 62기부터 계산을 해볼게. 자, 매출 총 이익률은 27%야. 매출 총이익에 매출액을 나눈 거야. 이게 62기고 63기를 볼게. 뭐야. 4167 나누기 11929 이렇게 가야 되네. 어때? 34%. 매출 총이익률이 늘었지? 갑자기. 세 번째 것도 볼까? 어때? 또 늘었어. 또 늘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매출 총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들인 비용에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고. 그치.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원재료가 싸지나? 많이 만들면? 그럴 수도 있고. 자, 비용의 구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변동비는 내가 파는 물량에 비례해서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원재료비. 내가 라면 한 개 팔 때 원재료 1씩 사야 되지. 맞아요. 라면 10개 파면 10. 원재료 10씩 사야 돼. 그럼 이게 비율이 같지. 예. 그지? 원재료 비율이 10%라고 치면
10개 팔 때도 10%잖아. 똑같이. 그지?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변화가 없어. 비용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전부 변동비라면. 그지? 근데 고정비는 어때? 내가 얼마를 팔던 비용은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100만 원을 팔 때 고정비가 8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20%. 매출 총 이익은 20만 원이야. 그지? 매출 이익률 20%.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팔아. 근데 고정비는 80만 원이지. 그럼 어떻게 돼? 920%. 갑자기 980 나누기 1000이 되는 거야. 98%. 아니 920이네. 92%. 말도 안 되지? 이게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야. 그럼 고정비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야. 왜? 내가 100만 원을 팔 땐 80만 원이었지만 내가 10만 원을 팔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하는 거지. 고정비가 80만 원이야. 적자. 근데 변동비는 어때? 라면을 내가 1개 팔 때나 10개 팔 때나 마이너스 나는 거지. 100개 팔 때나 적자는 안 나.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고정비에 레버리지 효과가 나거든.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액이 나타날 때 이익률이 증가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거든. 이 고정비에는 매출 원가도 있지만 판관비도 있어. 판관비는 뭐냐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있지. 보통 판관비는 고정비성 비용이 많아. 매출 원가에 비해서. 매출 원가는 원재료나 이런 것도, 그리고 공장 돌리는 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증가하잖아. 그지? 근데 급여는 어때? 급여. 채용을 더 안 하면 똑같지. 내가 예를 들어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버나 열심히 안 해서 10억을 버나 똑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함.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그지? 예. 어때? 고정비야. 그지? 예. 그리고 광고비 같은 거 어때? 고정비야 역시. 왜? 이게 많이 팔린다고 광고비를 더 내는 건 아니야. 그지? 수수료는 어때? 수수료? 판매 수수료. 변동비. 이건 변동비겠지? 팔리는 대가로 지급.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매출 총 이익률이 20 몇 %에서 30 몇 % 되고 막 40% 되는 거야. 왜? 많이 팔리니까. 그지?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매출 원가랑 판관비 있지. 여기서 고정비랑 변동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뭘로 파악할 수 있냐면 이 재무제표 주석 있지. 네.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딱 치면 판매비라고 쳐볼까? 일반 관리비라 돼 있네. 이 보이지? 이 밑에 가보면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나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게 전체 비용이거든. 전체 비용.
이 비용이 뭐냐면 이거 얼마야? 10. 어? 아, 단위 1,000원이구나. 1,000원이야, 1,000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1,000원이야, 단위. 에, 1,300억. 1조 3,800억이야. 아, 익숙해져야 돼. 그렇구나. 하나 더 붙었네. 익숙해져야 돼. 잠깐만. 이걸로만 볼게. 이걸로만 보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잘 보이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항상 볼 때 한눈에 보이게 좀 할게. 볼 때 큰 금액을 보는데 큰 금액.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제일 크지? 원재료. 이게 제일 크지. 얼마야? 거의 6천억이지. 예. 비용의 거의 절반이야. 음흠. 그 다음에 큰 건 뭐지? 수출 재비 및 운반비. 수출제비 및 운반비. 그 다음에 큰 건 뭐지? 급여. 급여. 그렇지.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100억 단위지. 예. 우리는 1,000억 단위 이상만 보는 거야, 지금. 큰 것만. 그럼 어때? 원재료 및 상품에 사용한 고정비일까, 변동비일까? 변동비죠. 그렇지, 변동비지. 그 다음에 수출제비 및 운반비는? 변동비죠. 변동비기도 하고 고정비일 수도 있어. 일부는. 근데 대부분 이제 변동비로 봐야겠지.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많이 운반비는 수출하고 늘어나니까. 운반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은 사실상 변동비로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지? 그럼 얘는 비용 중에 변동비 비율이 되게 높아. 음, 그지? 고정비는 어때? 종업원 급여는 어때? 얼마 안 돼. 얘는 고정비지. 한 2천억 정도.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 뭐 감가상각, 광고, 뭐 임차료, 뭐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고정비로 봐야 돼. 그지? 감가상각비는 내가 가진 유형 자산이 그냥 매년 상각되는 거야. 그치. 잠깐만, 나 배터리 좀 연결하고 올게. 그래서 이해가 됐지요? 예. 그래서 비용 중에 이게 변동비가 많구나. 그러면은 정말 많이 팔아도 이익률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파는 만큼 돈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을 파악하는 거야.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진 않겠구나. 고정비가 별로 없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왜 그럴까? 그렇지. 규모의 경제. 아까 현준이도 얘기했듯이 많이 파니까 원재료가 어때? 전기에? 도매하니까 싸지지. 싸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얘네가 잘한 거야, 장사를. 왜냐면 불닭이 잘 팔리니까 원재료 사오는 데다가 더 낮은 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보자마자 야, 얘네가 변동비 항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얘네가 이 밸류체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업계에서. 예를 들어 운반비 같은 것도 야, 우리 거 잘 나가니까 깎아줘. 더 나갈 거니까 벌크로 나갈 거니까 운반비 깎아줘. 이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한 거야. 이건 뇌피셜이지만. 그래서 매출 원가를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변동비 항목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위대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갑자기 여기를 보면. 그래서 삼양식품이 참 대단하다. 판관비는 어떨까? 판관비는 아까 고정비성이 되게 많았거든. 비용. 보면은 보이지? 큰 것만 보면 돼, 여기서도. 판관비 전체가 3,786억인데 그중에 수출 대비 운반비랑 급여랑 상여금이랑 뭐 수수료 이건 변동비네. 그다음 광고비 이 정도가 제일 크지. 근데 거의 다 고정비고 수출 대비 운반비 정도 지급 수수료랑 나머지는 다 고정비라고 보면 돼. 그래서 판관비는 보통 거의 고정비야. 수수료를 제외하면 이런 거 제외하면. 이 수출 대비 운반비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수출 대비 운반비는 아마 늘어났겠지. 수출이 늘어나면. 그래서 작년 거랑 한번 재밌게 비교해봐도 돼. 보면은 작년에는 868억이었어. 운반비랑 수출비가. 근데 올해 어때? 거의 2배가 늘었지. 계략적으로 수출이 거의 2배 늘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물론 제일 확실한 거는 매출 및 수주 현황 보면 제일 깔끔합니다. 매출 및 수주 현황 보면 이게 수출 물량이 다 나오거든. 근데 보면은 전기에는 80만 8,900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3천억. 그 2배는 아니어도 거의 한 60% 늘었지. 그래서 수출 대비 이게 왜 늘어났는지, 수출 대비 운비가 왜 늘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후행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을 구해보면서 영업이익률이 얘는 계속 늘어나거든. 이거를 버틀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페이 증권을 볼까? 네이버페이 증권을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네이버 증권이거든. 그래서 주요 재무 가면은 이게 다 나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지. ROE도 늘어나고. ROE는 나중에 설명해줄게. 다음 차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금액이 큰 걸 봐야 된다, 주석에서. 원가율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뭐 들어갔는지 파악하는 거. 비용. 뭐 이익은 그냥 추이를 보면 돼. 작년 대비. 잠깐만. 이런 거 네이버 재무로도 봐도 되니까. 매년 얼마씩 늘어나느냐. 네이버 재무로 봐도 돼. 재무 이런 거는 이런 손익계산서는 있잖아. 그냥 여기서 봐도 돼. 근데 문제는 여기 비용이 어떤 건지 안 나오잖아. 비용을 알아야 얘네 매출 구조를 알 수 있거든. 삼양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잖아, 지금. 딱 들으면서. 그렇지. 저 재무제표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할 기업은 잠깐만.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 그다음 이제 현금 흐름표 보고 마무리할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 현금 흐름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나뉘어, 세 가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어디였어?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면 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현금이 유출만 됐으면 돈을 받은 게 없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찍혀. 유출이야. 얘는
손익계산서랑 다르게 현금이 나가면 마이너스,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야, 내 계좌에. 투자도 마찬가지야. 투자할 때 현금도 내 돈이 나갔지, 투자해서. 그럼 마이너스로 찍혀야 돼. 재무활동은 어때? 재무활동도 마찬가지야.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차이는 뭐냐면, 투자할 때는 말 그대로 투자야. 여기 보면 금융상품, 그지?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유형자산 처분, 폐기, 무형자산 취득 이런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 케이펙스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케이펙스는 뭐 유형자산 쪽이랑 무형자산 쪽이겠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다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보면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딱 깔끔하지. 이게 뭘까 이게? 내가 그만 팔았다고. 팔아서 돈 받은 거. 받은 거, 실제 돈 들어온 거, 그지? 투자활동은 기업이 투자한 거. 재무활동은 뭐야 그럼? 이게 나오지? 차입금, 부채, 그다음 사채, 거의 부채 쪽이야 부채. 그리고 이자. 이자는 뭐야? 차입금에 대한 이자겠지? 그렇지. 그다음 배당금. 주주들한테 환원한 거. 24년에는 193억을 주주들한테 환원했네. 그렇게 높진 않아. 왜냐면 그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 배당 성향이 뭐냐면 당기 순이익 대비 배당금 얼마나 지급했냐. 근데 193억인데 당기 순이익 얼마였어? 2,700억이지. 그러면 거의 뭐 10%도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이래도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배당을 별로 안 줘도. 매출액이 많아서? 뭐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을 잘하고 있잖아. 얘네가 주주한테 굳이 이렇게 돈을 뿌리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사업에 다시 재투자해. 투자. 2,140억을 투자했지. 유형자산 취득에 투자했어. 이거 어디에 투자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지. 공장. 밀양 2공장 짓는 데 썼겠지. 그걸로 어때? 다시 그 공장이 어디에 기여해? 매출액 성장에 기여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다시? 당기순이익의 성장으로 돌아오겠지. 그럼 이게 자기가 번 돈으로 맞지, 무한동력이지. 투자를 해서 다시 매출액을 끌어올린다. 엄청나게 훌륭하지. 거기다 심지어 아까 네이버 페이 증권 봤지만 ROE가 어때? ROE는 뭐냐? 자본 수익률이거든.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냐를 표시하는 거야. 근데 어때? 40%지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당기순이익으로 번 돈 2천억 투자해가지고 40% 수익률 낸다 이거야. 물론 앞으로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어때? 2천억을 투자해서 40%면 얼마야? 800억. 800억씩 더 버는 거지.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3년이면 원금이 회복되는 거야. 그렇지. 원금 회복해서 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투자지. 우리는 이런 무한동력 기업에 투자해. 그래서 주식이 복리로 성장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사두기만 해도 복리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야. 기업이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률을 또 40%를 낸다? 그래서 이제 복리성장 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퀀스 때문입니다. 내가 뭐 돈을 다시 투자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번 돈을 재투자해서 사업 수익을 크게 내면 그게 복리로 내 주가 수익률에 기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식이 복리 머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창출된 현금 흐름은 플러스여야 돼.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항상 플러스여야 돼. 항상. 이게 마이너스인 순간 이 기업은 진짜 존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돈을 못 번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얘는 어때?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하면 어떨까? 성장 마이너스. 기업은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치. 웬만하면 마이너스여야 돼. 왜? 투자를 해서 돈을 추가로 벌어야 복리의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게 플러스야. 그 말은 뭐야?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는 뜻이야. 아니야. 투자회사도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여야지. 내가 가진 것도 팔았다는 거야. 그지? 전혀 재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걸 팔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기업이 좀 어렵다. 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지.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성숙 기업이나 좀 어려운 기업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왜냐면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니까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잖아, 돈을.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그건 근데 안 좋은 신호지, 기업한테.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이건 좀 달라, 항상. 왜냐면 왜일까? 요게 힌트가 있어. 내가 더 많이 빌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많이 빌리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음. 그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로 돼. 플러스. 상환하면 어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 성장 기업은 이제 성장 기업은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차입을 늘려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 고성장 같은 경우. 근데 그 비율이 중요하겠지. 차입금의 비율이. 근데 훌륭한 기업은 이런 삼양식품 같은 기업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왜? 빌렸던 거 갚을 여력도 돼. 그지? 그리고 배당금 지급도 할 수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러니까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는 게 뿔마마 구조인 거고, 성장 기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요거랑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 요거. 현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지? 그치. 그래서 올해 현금 얼마 늘었어? 얼마 줄어들었어?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봐봐. 64기지. 예. 24년이지. 아까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어땠어? 영업이익 얼마야? 3,400억이지, 3,400억. 3,400억. 근데 실제 현금흐름표 보니까 어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야? 1,000억. 1,000억이지. 2,000억은 어디 썼다는 거야.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잘 보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 단기순이익으로 보는 거야, 사실은. 이게 남는 돈이거든. 영업이익에다가 뭐 뿔마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이랑 비교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만큼이 실제로 들어온 현금이다, 올해.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체크. 잘 현금이 돌고 있나? 이렇게 유형자산 취득하고 있네? 그지? 미래형 이공장에 취득했겠네? 이런 거 어디 나오냐면 이 주석에 다 나와. 주석을 나중에 봐봐. 유형자산에 나와. 유형자산. 토지 나오고, 뭐 토지도 샀네? 이게 보이지? 건물도 안 샀네. 건물은 안 샀네.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 있겠네. 되게 보기 힘들게 돼 있네. 건설 중인 자산이 3,825, 366억 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기초금액, 기말금액인데 보면은 기초, 기말이지. 그럼 이게 얼마 차이냐? 한 1,400억 차이지. 예. 1,400억. 그지? 그럼 아하, 이거랑 뭐 기타랑 기계 장치랑 공장에 들어가는 거 사가지고 아까 현금흐름표에 2,200억 정도 썼겠네. 대충 이 중에 한 1,500, 1,300억, 1,500억이 건설 중인 자산, 아까 공장 그 건설하는 데 쓰였겠네.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끝났고요. 4번은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걸 보고 뭐가 느껴졌어? 재무제표를 보면서. 뭔가 돈의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막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회사가 뭐로 돈 버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의 구조랑 돈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현주의 말처럼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한계는 뭘까? 한계. 한계는 뭐냐면 그치, 그것도 있고 자의적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7월 동안 계속 회계 강의하면서 이것도 얘기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기록이다. 이게 한계야, 이게. 왜? 주식은 뭐야? 현재치. 현재와 미래.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 그치. 근데 재무제표는 과거만 보여줘. 과거랑 현재만 보여줘. 현재도 과거지, 사실. 좀만 지나면.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만 보고 이 미래를 알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참고는 가능함. 뭐냐면 맨날 수학 100점 맞던 애가 다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까요? 100점 가까이 받겠지. 그지? 그렇지. 이게 재무제표야, 이게. 근데 맨날 수학 50점 받던 애가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확률은? 사실상 어렵다. 거의 불가능. 근데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이놈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미래를 예견한다. 그지?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의 장점이자 한계야. 얘가 예를 들어서 맨날 100점 받았는데 갑자기 롤에 빠졌어. 갑자기 롤에 빠짐.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함. 한 학기. 그럼 어떻게 돼? 점수 떡 점이 나가네. 안 나오겠지. 안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지? 근데 얘가 갑자기 롤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없어. 재무제표만 보면. 뭐냐면 얘가 다음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70점이 나옴.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소행적으로. 이게 재무제표 분석. 뭔 말인지 알겠지?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컴퓨터를 샀네? 롤을 깔았네? 롤 플레이 시간이
하루 20시간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을 치기 전에,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기업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고, 뭐 뉴스, 현직자, 뭐 텔레그램 같은, 난 요즘 텔레그램에서 정보 얻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미래를 예견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인문학적인 통찰 이런 것도 있겠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과연 통할까? 앞으로도 통할까? 이런 통찰.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거야, 이거. 이거. 얘가 앞으로도 잘 할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계는 뭐냐? 완전한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재무제표의 한계이기도 해서 이제 재무제표 외에 또 뭐야? 왜 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올라간다. 이런 게 한계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할까요? 10시 37분인데. 좋습니다. 네. 좀 유익했나요? 이해가 아주, 좀 되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들어보고 나서 제가 그 추천해 준 책 그거를 읽으면은 현준이한테 추천해 줬나? 어떤 거? 그 잠시만. 책 이름이 재무에게 책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너도 사서 7월 동안 한번 읽어봐. 오케이. 이걸 7월 추천 도서로 좀 했거든. 요건데 잠시만. 뭐 내가 여기 띄워줄게. 음. 네이버에도. 이게 이걸 왜 추천하냐면 이 책인데 왜 추천하냐면 목차를 보면 목차를 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1장 자산, 2장 부채, 음. 3장 자본, 4장 손익계산서, 5장 현금 흐름표. 음. 그래서 내가 말해준 재무제표의 구조 있지. 음. 이거를 완벽하게 분석해주고 있어. 초보자가 읽을 수 있게끔 공부가 돼. 내가 이미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또 알려줄 거야. 근데 이해가 쏙쏙 되겠지? 왜냐면 너네는 재무제표의 지금 구성에 대해서 딱 파악을 했잖아. 그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뭘 나타내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야. 거의 회계책 5권 읽고 읽는 것처럼 이해가 엄청나게 잘 될 거야. 음. 여기 보면은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 고정비가 높다면 영업 레버리지를 노려라. 기업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다. 변동 비용, 고정 비용. 내가 다 설명한 거잖아. 여기선 제대로 설명해 주겠지.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부채에도 각각의 특징이 있다. 부채도 이용하기 나름이다. 뭐 선수금, 자금 조달, 자산을 보면 자산 구분하기, 사업용 자산, 금융 자산, 매출채권은 운전자본. 이건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읽으면은 상당히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다른 책들은 약간 이 기업은 왜 투자하면 안 되는가 약간 요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재무제표의 구조나 이런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저 책을 먼저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하니까 7월 한 달간 가볍게 좀 읽어보면 가볍다기보다는 내가 알려준 거를 한번 복기하는 느낌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사서 읽길 바라고 즐거워가면서 이제 마지막 뭐 질문할 거 있나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재무제표 아니어도 뭐 기업 간단하게 뷰라든지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뭐 시황이라든지 아무거나. 뭐 재무제표 중에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거 중에 재무제표는 다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잘 됐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뭐 딱히 없으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땠는지. 뭐 나중에 개선할 만한 뭘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한 각자 시간 반 뭔가 정도 잡아야 돼. 알려준 내용을 복기해서 한번 리뷰하는 것도 괜찮을 듯. 뭐라고? 그러니까 형이 알려준 내용을 각자 복기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듯. 그런 것도 좋지. 그건 언제 하나? 다음에? 다음에 아니면 지금?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각자 좀 씹을 시간이 필요하지.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알아서 복귀하도록 해주세요. 녹화본은 제공 예정.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1시간 반 좀 넘었네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요. 예.